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풀 때는 문제로 가는 게 아니야. 이게 일장에서 뭐뭐가 나오는지,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뭐뭐가 있는지 보시면,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로 크게 양분돼서 나와요. 그렇죠? 그때 보시면 일단은 기체 관련 법칙. 사실은 최근에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기체 관련 법칙은. 그죠? 이쪽 하나랑, 두 번째는 열전달. 열전달은 이제 골고루 출제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제일 출제율이 높은 것은 아무래도 복사나 전도 쪽에 출제율이 높죠. 어쨌든 가장 최근에는 한 2014년도에 한번 출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도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대류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복사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한번 정리를 해 보셔야죠. 어떤 유형으로 나오고 어떻게 해설을 해야 되는지 그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초 관련 법칙에서는 좀 더 확장을 하면 크게 한 세 가지 경우로 나타나죠. 그래서 보일의 법칙이 있고, 그 다음에 샬, 그 다음에 샬인데, 또 이 샬의 법칙은 또 다른 식으로는 게이루샥의 법칙이라고도 하죠. 그죠? 그래서 요 관련된 문제가 지금 줄여도 지금 한, 그죠? 10개 돼요. 한 7문제 정도 되네요. 그죠? 17문제 정도. 겹치는 문제인데도 한 17개. 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정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가 딱 나왔으면 뭐가 힌트가 돼야죠. 사실은 항상 기체 관련 법칙 하면 세 가지 함수를 기억해야죠. 압력과 온도와 부피죠. 그때 압력은 절대압력, 온도는 절대온도 기준으로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 절대압과 뭐라고? 절대온도. 온도도 그냥 섭씨나 화씨 개념이 아니고 전부 다 절대온도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이런데 그 사이에 약간 다른 문제도 있긴 합니다만 큰 줄거리가 이렇게 돼가고 있다. 1번. 일정 온도에서 기체의 압력과 그 부피는 서로 반비례한다. 사실은 문제가 되게 쉽죠. 뭐 키워드를 여기서 거야죠.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 너무 쉬워 그러지 말고 일정 온도 하나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일정 온도 하나만 봤다면 여기 누구의 법칙입니까? 샬의 법칙이 아닌 보일의 법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압력이 일정한, 부피가 일정한 이런 개념. 그래서 부피가 일정할 때는 사실은 뭐 게이루샥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샬의 법칙이라고도 하지만 게이루샥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끌고 오면, 보일의 법칙을 끌고 오면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그죠?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를 다루는데 유일하게 반비례 과정을 가지고 있죠. 근데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은 그걸 묵과 하더라고, 괜히.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배울 연소로는 어떤 연료에 대한 해설을 해야 돼. 근데 모든 연료는 연료 자신이 타는 게 아니지. 예를 들어서 고체는 고체 자신이 타는 게 아니고 고체 표면에서 분해된 가스가 타는 거고, 기체가. 그다음에 액체도 액체 자신이 타는 게 아니고 액 표면에서 증발된 증기가 타는 거잖아요. 원래 기체는 원래 기체가 되는 거고. 뭐 기체에 관련된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지 뭐 각종 반응 속도라든가 반응 속도와 관련된 연소 속도라든가 이해하는데 중요한 어떤 키포인트가 되긴 합니다. 어쨌든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는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반비례 과정. 알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장소가 여기서 어디냐? 첫 장에 딱 들어가 보면 연소론에서 점화원 쪽에 가보면 있습니다. 여론의 종류에 가서 보시면 여론의 종류에는 기계열, 전기열, 화학열 에너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기계열 에너지의 압축열. 이 압축열 에너지가 다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압력을 증가시켰더니 어떻게 됩니까? 부피가 감소하면서 그 안에 있는 연료 분자와 산소 분자 간에
유효거리, 접촉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유효 충돌 횟수가 많아지는 이런 개념으로 또 해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연소론에서 기초 항목에는 뭐 주변의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는 감소한다, 늘어난다. 압축되는 거지, 감소하는 거지. 그럼 분자간의 거리가 가까워져, 멀어져, 가까워지니까 그만큼 유효 충돌 횟수가 많아지는 개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볍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자꾸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줄의 법칙이 나타나는 데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줄의 법칙이 나타나는 것은 최소 발화 에너지 쪽에서 나타납니다. 뭐라고? 최소 발화 에너지. 다른 말로 뭐라고? 최소 점화 에너지. 이쪽에서는 줄의 법칙을 이용합니다만 그 공식에 대한 해설은 할 필요 없지만 최소 발화 에너지가 뭔지는 알아야죠. 자, 연료와 산소가 갖춰졌다고 생각했을 때 이 연료가 연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로 하는 활성화 에너지 값을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뭐야? 최소 발화 에너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최소 점화 에너지라고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어디랑 연관성이 있는지를 자꾸 추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뉴턴의 법칙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 연소론에서 논하지 않고 다른 쪽에서 많이 논하죠. 굳이 논한다면 시설론 쪽에서나 좀 논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의 물리적 특성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틀리게 설명한 것을 말하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거는 사실은 주로 이제 논한다면 얘를 약제 쪽에 집어넣어주면 상당히 좋은 문제인데 조금 집어넣는 포인트가 틀릴 수도 있지만 기초는 맞습니다. 연소 관련 기초 이론에 관련된 문제는 맞기 때문에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약간 특별한 문제인데 현열 우리 다 배웠던 거죠. 다 배웠던 거고. 자, 보시면 이거는 원래 어디서 주로 많이 하냐면 물의 물리적 특성에서 많이 하죠. 약제 쪽에 가보면 소화약제 쪽에 가면 물의 물리적 특성과 화학적 특성으로 나눠주고 그 물리적 특성 중에 가장 기본적인 처음 1번으로 나오는 게 비열이고 그 다음에 잡열이고 그 다음에 현열의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그냥 물의 물리적 특성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물만 되는 건 아니죠. 안 되지만 우리가 굳이 접근을 한다면 소화약제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 지금 요 문제에서 보니까 몇 가지 함수를 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비열이라는 개념은 열의 흡수 능력, 각 물질의 열 흡수 능력을 크기화한 게 뭡니까? 비열이고. 비열이 가장 큰 게 누구냐? 물이다. 그래서 물의 비열은 몇이다? 1이다. 그래서 단위로 해석하라고 그러죠. 단위로. 어떤 물질 1g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의 크기를 그 물질의 비열이라 한다. 알겠어요? 근데 비열이 가장 큰 게 누구다? 물. 그렇기 때문에 물을 소화약제로 쓰는 두 번째 이유가 비열이 크기 때문에. 물을 소화약제로 쓰는 첫 번째 이유는 뭐야? 증발 잡열이 크기 때문에. 두 번째 비열, 세 번째 열용량.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연차적으로 논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비열은 기본적으로 정압 비열을 논합니다. 무슨 비열? 정압 비열.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우리 주변에 대기압이 일정하잖아. 어떤 물질 1g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의 크기를 그 물질의 비열이라 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줄이면 각 물질의 열 흡수 능력을 크기화했다. 알겠어요? 물의 비열이 가장 크다. 몇이다? 1. 딱. 두 번째 뭐야? 잡열에 대한 개념이다. 잡열을 일명 뭐라고도 합니까? 수문열이라고도 하죠. 이건 두 가지 형태죠. 두 가지 형태인데 보시면 상의 변화를 논할 것이냐, 그죠? 아니면 온도 변화를 논할 것이냐, 이런 개념을 논하는 거죠. 그러면 보통 잡열이라는 건 뭡니까? 온도 변화는 없고 상 변화가 요구시 필요한 열을 갖다가 뭐라고 한다? 상 변화 시 요구되는 데 필요한 열을 뭐라고 한다? 잡열이라고 합니다.